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계청은 2050년에 국내 전체 가구 중 20% 가까이가 독거노인 가구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돌봄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 바로 요양보호사일 텐데요. 오늘 시사날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문제와 함께 개선점, 그리고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들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경북지부 김미숙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서 수치에도 봤지만 우리나라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 시급하기도 하고 또 위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 돌봄을 이야기할 때 그 정책 중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어떤 취지고 또 어떤 한계점도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2007년에는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고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장기요양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인을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노인 중에 한 14% 정도가 장기요양에 이제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한 1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수요에 비하면은 굉장히 조금 등급 판정을 받기도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님들이 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이 요양보호사님들 전국에 몇 분 정도 계시고 우리 경북에는 몇 분 정도 계실까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가 72만 3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60만 명 전체의 종사자 중에 83.2%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22년에 발표를 한 결과를 보면 3만 5천여 명.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연령대가 50대가 30%, 60대가 50%, 심지어 70대가 1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돌봄 케어를 하는 노노케어, 흔히들 말씀하시죠. 정말 심각하게 드러나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놓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놓고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을 짚어볼까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이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52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60만 9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롱면허가 76%가 넘는 수치였고요. 이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숫자는 빠르게 좀 늘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내놓을까.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자격증 제도를 좀 허술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지탱하려면 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걸 넘어서서 얼마나 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어 있고요.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숫자는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면 약 40만 명 정도는 내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50대 혹은 60대가 70.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커질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이 부분은 이제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과 장애인과 관련된 돌봄 영역 전체를 좀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 돌봄 노동이라는 거는 기존의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하던 가사 노동의 연장선이 아니냐. 보통 이제 이런 그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노동이 된다 해도, 임금을 받는 전문직이 된다 해도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의 그 인건비라는 것은 수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 요양기관이 한 80% 정도는 영세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가를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는 구조죠.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임금이 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더불어서 급여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7년 차 장기요양 제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1년을 일하나 지금 17년을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나 임금은 최저임금 똑같습니다. 민주노총노동연구원에서 보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평균, 방문요양 평균 임금이 99만 6천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9만 6천 원도 하루에 두 분의 어르신들을 두 군데를 가야지만이 99만 6천 원이고, 한 분을 케어했을 때는 이 급여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세금 떼고 나면 180, 19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방문 요양 보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일하고 받는 돈은 우리가 수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이 가격입니다. 이거에 따라 받기 때문에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2시간 일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 시간은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경북 지역처럼 농어촌 지역들의 요양보호사들의 이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시설,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급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요양원 시설 역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하다 보니 결국 받은 돈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될 돈을 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나 좀 들여다보면 2008년도에 정부가 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이외에도 이 직종별로 이 노임단가, 최저 노임단가들을 적용하는데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의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요양보호사로 진입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수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력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교대 근무 들어가고 휴무 들어가고 연차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주간에는 7명에서 8명의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하고요. 야간에는 20명에서 30명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 전원 케어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엄청난 그 노동 강도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근골기 질환을 안 앓은 요양보호사들이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단순 변심한다든가 이러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고용 불안의 상태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건 저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들을 가정부 취급을 하고 뭐 텃밭을 매락한다든지 김장을 시킨다든지 자식들 음식, 빨래까지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낮은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수급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필요 인력수 약 7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공급 인력수가 67만 명.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유, 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우리 정부가 뭔가 어떤 분야의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외국인으로 채우면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는 한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외국인 가운데 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요양보호사는 아주 극히 일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인들은 이 중국인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외국인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자 발급 총량제를 정부가 좀 실시를 해서 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그대로 6개월 뒤에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을 요양보호사 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 준비가 얼마나 좀 미흡한가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각 국가와 이 간호사, 이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비자를 주고 들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췄고요. 이미 요양보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에 데리고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2017년에는 요양보호사 비자를 별도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이 기능실습 비자와 특정 기능 비자 1호로도 요양보호사 체류 자격을 또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체류 자격 자체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 이상자를 그냥 요양보호사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타진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걸 인력 수급 방안이라고 좀 내놓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실제적으로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우리나라의 그 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한 4.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2.2명, 스웨덴은 11.6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리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징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적합한 대안인가?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요양보호사 직으로 유입될 것인가는 정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일종의 대안으로 지금 돌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돌봄 노동자들 간에 계층화만 더 부추길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화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돌봄 부분은 언어 소통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따뜻하게 밑바탕에 있어야지만 질 좋은 서비스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어떤 욕구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6년차 김후연입니다. 어르신이 활동할 수 있는 잔존 기능이 남아있으면 그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데 편견을 가지시고 저희를 파출부나 아니면 똥 치우는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일간에서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께서 그림을 그리시면 옆에서 색깔은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여쭤보고 또 그 색깔을 칠할 수 있게끔 보조도 하고, 아버님이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기 돌리는 법도 알려드리고 빨래 개는 법도 알려드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한 센터에서 3년간 근무하면 장기근속 수당을 주는데, 어르신들께서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저희가 한 센터에서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옮기다 보면 다시 1년이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장기근속 수당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일을 하고 금요일까지 어르신 케어를 했고요. 보통 그거는 월 60시간 일하는 거가 최저 일하는 건데, 요즘은 센터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일해서 뭐 월 40시간 뭐 아니면 끝에 시간을 조금 줄여서 8.9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이 월 60시간인데 그걸 안 채워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퇴직금이나 그다음에 사대보험을 안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센터들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거나 급여는 한 달에 한 80 정도? 이 한 집을 할 때 네. 보통 한 집만 하시는 보호사님들은 없으시죠? 많죠. 어르신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으니까 센터에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요양보호사가 많다. 그러니까 뭐 급여를 그만큼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어깨에 근골격계가 다쳐서 산재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케어했던 어르신은 와상인 어르신이셨어요. 누워 계신 어르신인데 침대에 눕혀 놓으시는 게 아니라 안마기에 눕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안마기에서 일으켜서 다시 휠체어에 태워갖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다시 변기에 앉혔다가 다시 그 안마기에다 눕히는데, 침대는 일정한 높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하는 거를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안마 의자는 높이도 높은 데다가 이게 두 발을 또 따로따로 집어 넣어야 되고, 그렇게 힘을 주다가 여기 이 근골격계 인대가 나가서 산재 처리해서 산재를 받아서 6개월 정도 산재를 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낫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을 딴 국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편견을 갖고 파출부나 뭐 똥 치우는 아줌마나 뭐 이렇게 취급하시지 마시고, 우리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이혼할 집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며느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자식도 딸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급여도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급여도 좀 상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근속 수당은 1년 될 때부터 지급을 해야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족이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체계가 잡혀가지 못하면 그 여러 가지 책임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역시 그게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떨까요? 그렇죠.
이 돌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청소년이나 청년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돌봄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 학업이나 미래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의지할 성인이 없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성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간병살인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장기요양 외에도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갖고 뭐 식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제공은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한 월 7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국공립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전문 인력들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보육 부분처럼 이제 국공립 시설을 통한 전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완전히 시장화가 되어 있는 영역이고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돌봄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이 경력을 쌓으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요양보호사분들의 직업 유지율이거든요. 2011년 요양보호사 진입 이후 연차별 직업 유지율이 2년 차는 77.6%, 5년 차 48.5%, 10년 차 35.4%.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선임요양사 승급 제도를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승급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고 매월 수당 15만 원을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23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시설은 20.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대는 60대입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근무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근골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5년을 한 곳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그 비율은 굉장히 좀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 이 요양보호사들의 근속수당, 즉 호봉제죠. 호봉제를 도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자격관리나 경력관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승급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개호복지사로 5년을 일하고 일정한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이제 케어 매니저라고 해서 가정 요양과 시설 요양의 그 중간적인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그런 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현 실효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좀 원인과 함께 개선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네. 계시나요? 일단은 그 수가 구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통합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은 클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제도 자체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달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이거를 사회보험이 아니라 조세에 기반한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이제 준수가 되고 있고 별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될 기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평균적으로 한 94%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금 부분만 보면. 그래서 이 요양 부분도 사실은 정말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이런 훈련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더욱이 같이 이제 처우 개선도 해나가는 이런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년 4월 20일에 국가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돌봄 공공성을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기요양 기간 중에 국공립 시설을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가 되면 서비스 질도 당연히 향상되고 질은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하나 추가하자면 남성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많이 늘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다수가 여성분이시고 근데 노인분들은 여성 노인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체격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건사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더 부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임금의 근무 환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 영역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죠.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조금 더 이 처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특히 인건비를 분리하는 것 요거는 이제 좀 추가될 사항이다. 최능기 기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두 분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방향으로 놓고 보면 이 이 돌봄 요양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이 방문 요양이 가능한 시설들을 경북의 농촌 지역에서 찾으려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종사자들이 유입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농촌 지역에도 이 방문 요양 기관들이 종사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공공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역시급에는 사회서비스원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농촌 지역에 있는 도단위 지역은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있더라도 이게 도시 중심으로 이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고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군 단위 지역부터 이 공공 요양보호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럴 때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주고 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에서 이 지원해주는 걸 저는 명문화시켜야지 이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노인 돌봄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지난해 4월 국민 1,000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체가 누가 되면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우리 국민들의 86%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 없이 늙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돌봄 국가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을 하는 노동자나 돌봄을 받는 대상자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서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날은 경제 성장에만 기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돌봄을 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서비스 국가, 돌봄 국가 이게 이제 정책의 메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게다가 또 다른 나라보다도 노인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 인구의 수적인 증가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이런 그 상황인데 그렇다라면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특히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추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대도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농어촌 지역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돌봄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강화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능기 기자 정리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에 필요한 거죠.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라 이 정부의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돌봄을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긴 시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는요, 언젠가 나도 돌봄을 받는 노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